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S 지분을 부인과 세 자녀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50%를 가져가 이 부회장 지배 구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직장인 40%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코인 광통시대 연속 기획 보도합니다. 한 거래소에선 5달째 코인 출금이 안 돼 가입자 피해 호소가 잇따르기도 하는데 건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저치인 29%로 집계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평가한 비율은 9%에 머물렀습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일부 지자체에서 일시 중단됐습니다. 현재 남은 물량도 5일 이내 소진이 예상돼 우려가 커집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이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부대 운전병이 사적으로 저녁 모임을 가진 군 간부 기사 역할을 하고 간부 자녀 통학도 담당해 MZ세대 장병 반발이 이어집니다. 5월을 목전에 두고 설악산 등 강원 산간 지역에 최대 15cm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주식 향방이 오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 주식이 어떻게 나눠지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지배 구조에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외형적인 몰아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룹 지배권과 관련 있는 주식 배분에서는 삼성의 후계자는 이재용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주식은 전자, 생명, 물산, SDS로 모두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2억 4,927만 3,200주를 가지고 있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공시를 통해 유족들의 상속 주식 비율을 확정지었는데 삼성전자와 SDS, 물산은 법정 상속 비율을 지켰습니다.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3남매는 각각 9분의 2씩을 상속받았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삼성생명은 홍 여사를 제외하고 3남매에게 3대 2대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제들의 공동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해서 그룹의 지배구조가 이어가게끔 이번 상속의 비율을 맞춘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은 상속세 마감일인 오늘 용산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는 유족의 세무대리인인 김앤장이 대리에 진행했고 총 12조 원의 상속세를 6차례로 나눠내는 분할 납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족들은 고인이 남긴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전자 주식을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고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50%를 몰아줬습니다. 재산은 합리적으로 나누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권에는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오연주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배분의 최대 관심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은 1%도 안 됩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최대한 몰아줄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고 경영권 승계에는 삼성생명 지분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이 부회장이 생명 주식의 절반을 상속받으며 개인 최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이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현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지배력은 공고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가족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각각의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면서 유족들은 상속세 부담도 나눠 갖게 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삼성가의 주식 상속을 둘러싼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 얘기를 취재해온 산업부의 박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물론 주식 배분은 가족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취재에 의하면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이 주식 배분에 대한 유언장은 일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이제 부인 홍나희 여사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이제 자녀들 간의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서 이번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속사정이야 당사자들만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겉으로만 보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삼성 이제 상속 재산 발표에 주식 이제 배분이 빠지면서 가족끼리 좀 합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결국 오늘 발표로 그런 상황은 일단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앞서 보도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조금이라도 더 몰아줄 거다 이런 전망이 있긴 했는데 이걸 법정 비율대로 상속한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일단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크거든요. 결국 이제 가치가 큰 삼성전자 주식은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배분에 이제 무게를 중심을 뒀다 이렇게 예. 좀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삼성 일가는 이제 올해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을 통해서 1조 3천억 원의 이제 배당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그룹 내에서 가장 큰 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조 원대의 상속세 역시 이런 삼성전자의 배당금을 통해서 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가치가 큰 삼성전자 주식 배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홍나희 여사가 삼성생명 주식 포기했잖아요. 이거는 아들에게 그룹 지배권을 좀 더 수월하게 물려주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배구조를 생각을 안 했을 수 없었을 텐데요. 이게 이번 삼성 지배구조의 주축인 삼성생명의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그룹 장악에 방점을 뒀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회장이 지배구조의 핵심이죠. 삼성생명의 주식을 더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인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홍나희 여사가 지분을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의 지분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룹 지주회사 여긴 삼성물산 주식이 있었는데 이건 또 이재용 부회장이 법대로만 상속을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먼저 보게 되면 삼성물산 주식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미 이 부회장이 이게 물산의 지분의 17%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법정 비율대로 나왔다고 해도 아무리 봤을 때 이 부회장의 이제 경영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삼성 쪽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볼 수가 그러니까 있죠. 특별히 더 많이 나눠주지 않아도 경영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본 것이다. 삼성 SDS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게 삼성 지배 구조에서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족들이 삼성 SDS의 이제 주식을 이번에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서 앞으로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뭐 몰아주기는 없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의 지배권을 물려주기 위한 배려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방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이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이제 잡음이 나오지 않는 쪽으로 좀 짜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당초 예상은 이것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뭔가를 좀 더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기자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 수가 9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20, 30대가 특히 많이 가상화폐에 매달리고 있는데 절벽을 향해 내달리는 투기 광풍이냐 아니면 실체가 있는 투자 자산이냐 의견도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세를 폭등시켰다가 한 번에 매물을 쏟아내는 일명 개미털기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까지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나인은 소위 코인판이라 불리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일어난 각종 피해 사례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는 연속 보도를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재중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9분 한 개에 약 8,500원 하던 한 가상화폐가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더니 무서운 속도로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10분 만에 5배가 넘게 폭등했는데 1분 뒤엔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고 30분도 안 돼 원래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투자 커뮤니티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속출했습니다. 마땅한 이유도 없이 수백 % 급등과 급락하는 건 가상화폐 시장에선 흔한 일입니다. 소위 작전 세력이 개입한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완전 반대로 뒤집혀버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절망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심정입니다. 투자 열기는 여전히 광풍에 가깝습니다. 거래소 가입자 수는 지난달 900만 명을 넘어섰고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이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라고 답한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거래소 신규 가입자 가운데 63.5%가 2030 세대였습니다. 뭐 주식하던 친구들은 거의 다 코인으로 넘어갔고 일확천금 같은 거에 관련한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혹시 나도 할 수 있나 하고 이제 해보는 거죠. 모두 대박을 꿈꾸며 소위 코인판에 뛰어들었지만 사기와 다단계 등 범죄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2018년 이후 매년 2배씩 늘어 지난해엔 337건이 적발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엄청난 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고 있지만 시장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고가 빈번하고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코인 가격이 뛰자 5개월 전부터 출금을 해주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묶인 돈만 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이곳에서 지난해 도지코인 380만 개를 매입한 A씨는 가격이 오르자 12월부터 코인을 처분하려 했지만 계속 오류 메시지만 떴습니다. 팔 수도 없었고 출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갖은 이유를 대면서 출금해주지 않았습니다. 소송까지 해서 이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급등하고 급락을 반복하는 코인의 시황에서 저는 지금 어떠한 처분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는 최소 100여 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불은 꺼져 있고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거래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금은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출금의 경우에는 지금 지연이 판단을 고객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본력도 없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거래소에서 피해를 유발.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등록한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번에는 주식시장입니다. 증시 불안정성을 부추긴다는 논란을 낳았던 주식 공매도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값이 떨어지면 되사서 갚으면 되는 주식 거래의 한 방법입니다. 주식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투기 세력의 작전이 우려된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큰 반발을 해왔는데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3,147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나흘째 하락세입니다.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다 다음 주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이 좀 상승에 따른 피로감들을 좀 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들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파장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주가 하락을 공매도가 부추긴다는 동학개미들의 반발 속에 이 기간은 연장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결국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공매도 대상을 제한하고 개인 참여의 길도 넓혔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거라고 진단합니다. 다만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했거나 빚내서 투자한 비율이 높은 일부 종목은 공매도 재개 이후 투자에 주의하라는 조언입니다. 펀더멘탈이나 실적의 개선과 전혀 무관하게 많이 오르거나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 과거 2차례 공매도 중단 이후 재개 당시에도 증시의 폭락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확인됐던 부동산과 세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수치로도 분명히 확인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대북 정책까지도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습니다. 지지율 30% 붕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차정성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지난 사흘간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29%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재작년 조국 사태를 거치며 50% 선이 무너진 뒤 지난해 총선 때 잠시 반등했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과 백신 대책 실기 논란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결국 30% 선마저 붕괴됐습니다. 세대별로는 20대 긍정평가가 21%에 그쳐 20%인 60대 이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52%로 긍정평가보다 9%포인트 높았습니다. 40대가 정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우군인데 40대의 어떤 부정평가가 많아진 것을 보면 레임덕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야별 평가에선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가 9%였고 공직자 인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14%에 그쳤습니다. 3년 전 80%가 넘었던 대북 정책 긍정평가는 24%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그 폭이 확대되면서 내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 영향력 역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일 정상회담 직후로 일정이 잡혔는데 이 일정으로 봐서는 미국이 대중 압박 전선에 동참하라는 강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북한 핵 문제, 백신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서 집권 마지막 해 문재인 정부 외교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회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바꿔치기 논란을 의식한 듯 가림막도 치웠고 1차 때와 똑같은 간호사가 접종했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로 확정되면서 앞당겨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책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하지만 비핵화 해법에 대해선 인식차가 큽니다.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both of these countr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This week 백신 문제도 쿼드 국가와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미국과의 조율이 숙제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 문제를 의제로 올릴지도 관심인데 정부 관계자는 TV조선에 미국이 동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쿼드 문제를 의제로 올리진 않겠지만 잡음이 적은 방식으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1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좋은 일이라고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것만은 왜 고소를 취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는 겁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대통령에게 모욕이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번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살 김정식 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비방 전단을 국회 경내에 뿌렸습니다. 전단 뒷면엔 일본 음란물 사진과 함께 문 대통령을 북한과 연관지어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을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듣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이 누군지를 말을 안 해주고 중범죄나 이런 것도 아닌데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하고 이런다는 게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나 그 법적 대리인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식 씨를 고소하셨거나 뭐 대리인이 고소를 했다거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고소인이 누군지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놨지만 내부에선 도를 넘은 비방을 눈감아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 간담회에서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그릇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TV조선 김종호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600명대를 이렇게 유지했지만 내일부터는 행사와 모임이 많은 5월이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수도권 영업 제한 조치 등을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6월까지 하루 1,000명 이하로 환자가 발생하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이 음식점에선 지난 일주일 새 18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며 대화 시 발생한 비말로 인해서 종사자 및 다른 방문자들에게 추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는 개인 간 접촉을 통해서 감염됐습니다. 가족 단위 모임과 행사가 많은 다음 달이 더 걱정인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령자 등 취약계층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7월부터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 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새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일일 환자가 1,000명 미만으로 유지되면 8명까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고 10시 영업 제한도 풀릴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맞추고 있는 화이자 백신의 1차 신규 접종 예약을 중단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며칠 안 가서 백신이 동날 상황인데 이걸 알고도 무리하게 백신 접종을 독려한 이유는 뭐였는지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예방접종센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다음 주까지만 1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했을 백신이 부족할까 봐 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사실상 1차 접종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차 접종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1차 접종을 추가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제 요청을 좀 1차 접종자가 목표한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백신 수급이 불안해진 겁니다. 국내에 들어온 화이자 백신은 총 212만 회분. 이 가운데 남은 건 나흘치인 약 70만 회분입니다. 정부는 이 물량과 매주 들어오는 새 물량은 당분간 2차 접종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 1차 접종도 못한 220만여 명은 앞으로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는 6월까지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이 매주 나눠 들어올 예정이라 접종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라도 지연되면 3주인 2차 접종 주기는 맞추기 힘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던 대학생이 6일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돌리며 애타게 찾았던 유족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권용석 기자입니다. 한강 선착장 주변에 노란 통제선이 둘러쳐졌습니다. 지난 25일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 A씨가 오늘 오후 발견돼 인양됐습니다. A씨를 처음 발견한 건 민간 구조사가 데려온 구조견이었습니다. 구조를 하러 들어가거든요. 30m 정도 수행했어요. 저쪽으로. A씨는 지난 24일 밤 11시 친구와 함께 한강공원을 찾은 뒤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A씨 친구를 상대로 최면 조사까지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다가 수중수색을 해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 수사를 위해 유족과 협의를 거쳐 A씨를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찾아 나선 A씨 아버지가 도움을 호소했던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살아 돌아오길 바랬는데 슬픔을 헤아릴 수 없다며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누리꾼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봄 날씨에 적응했던 몸이 으슬으슬했던 한 주였는데요. 이 설악산 등 강원 산간에는 오늘 15cm 안팎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또 중부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발 1458m, 발랑산 정상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던 나뭇가지엔 상고대와 눈꽃이 피었습니다. 8년 만에 꽃이 핀 얼레지는 눈보라의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때 아닌 설경이 반갑습니다. 5월의 초입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하얀 설경이 너무 이뻤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오늘 15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리던 비가 눈으로 변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도 한겨울로 되돌아갔습니다. 초여름인데도 이렇게 진짜 너무 춥습니다. 오니까 이렇게 춥고 눈 내리고 이렇게 희한한 광경을 보니까 기분이 완전히 힐링되는 거. 고지대에는 올해도 가끔 눈이 오기도 하지만 15cm에 이르는 폭설이 내린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새벽 2시부터 이제 내려서 쌓이기 시작했고요. 적설량은 15cm 정도요.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었어요. 드물긴 해요. 대전과 충남북에서는 밤사이 순간 최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으로 골프장 구조물과 버스 정류장 등 시설물 피해 154건이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풍이 이어지겠다며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수근입니다.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내 수산업이 붕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어선 50여 척이 줄지어 바다로 나갑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펼침막을 내걸었습니다. 어민들이 이 바다에서 먹고 사는 건데 거기서 그래 보면 뭐 다 이 바다 이 근방에 어민들 다 굶어 죽어요. 목포 사람들은 이 바다 아니면 굶어 죽어요. 속초에서 부산에서 화성에서 동서남해안 전국 9곳에서 오늘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해상 시위는 어업인 1000명과 어선 500여 척이 참여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처리하라!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우리나라 바다 오염이 불가피하고 결국엔 수산업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업인들이 고기 잡아도 판로가 안 되면은 우리 수산업은 도산되고 우리 국민들은 먹거리에 먹을 수 없는. 어민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높으신 분들은 그 기호촌 하시면서 왜 자꾸 바다에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저지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인 셈인데 관련 법이 적용될지 송민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늘 공개한 영상입니다. 김정은 세습독재 끝장내자! 지난 닷새 동안 경기도와 강원도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대형 풍선 10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대형 풍선 속엔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 지폐 5,000장을 담았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엔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악법에 겁먹고 우리 대북전단 더 많이 보냈지. 그럴수록 더 많이 더 자주 보내고.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전제로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 하지만 미 국무부가 지난달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제한 소지를 우회적으로 지적해 처벌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장관 후보자 검증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으로 마이너스 161만 원을 신고해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뒤에 귀국할 때 후보자 부인이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급 장식품 등을 개인 수집품이라면서 들여와서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세 유럽풍으로 꾸며진 카페 한가운데 접시와 찻잔 등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A씨는 지난해 1월 이 카페를 열고 후보자의 영국 공관 파견 당시 구입한 고급 식기류와 장식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당시 이를 판매용이 아닌 수집품으로 신고해 관세와 부가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 소장품이다. 그러면은 관세,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식음료 외 도자기, 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카페는 음식점업으로만 등록돼 있습니다. 야당은 관세를 탈루한 데 이어 무허가 판매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스 상태로 보관했다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닌지. A씨는 박 후보자의 장관 지명 뒤 카페 문을 닫은 상태지만 내달 10일 다시 열겠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불법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세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최근 부실급식 논란 등으로 국내 인권 문제가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이 운전병을 군 간부들이 개인 운전기사처럼 부린다는 제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MZ세대 특히 20대 남성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한 공군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최근 전역한 A씨는 일과 후 저녁 시간에 부대원들이 돌아가며 콜택시 당번을 섰다고 했습니다. 부대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회식을 한 간부들을 군 차량으로 영내 숙소까지 태워주는 일이었습니다. 간부들이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거기 간부 생활관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택시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일과 끝나고 한 명을 정해가지고. 군 관계자는 부대가 도심지와 떨어진 곳이 많고 기지 면적만 수만 평에 달하는 곳도 있어 운전병 지원이 필요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병 예비역들은 엄연히 일과 후 시간인데 공적인 경우에만 부대장 승인을 받고 운전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최근 부실급식 폭로글이 올라온 SNS에는 어제 군 간부 자녀들의 통학버스를 모는 운전병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현역병의 제보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실급식과 육군훈련소 내 비인권적 처우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지만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수십 년 전 짜여진 군 문화가 MZ세대 병사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그 전망 같은 게 뭐 확실한 보상이 좀 없으니까 부조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거 뭐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나.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정부가 어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전격 연기하면서 후보지에서의 투기 정황을 이유로 들었죠. 대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땅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매물은 씨가 말랐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어 3기 추가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포 고촌읍. 가장 최근 거래된 한 밭의 소유주를 확인해 보니 서울 거주자였습니다.
인근 그린벨트로 묶인 밭은 4명이 지분을 나눠 샀는데 역시 외지인이었습니다. 또 다 몇 사람이 같이 샀나 봐. 여기 몇 군데가 팔린 것 같아요. 몇 년을 내놔도 안 팔리더니 지난 경월에 팔렸어. 고촌읍 토지거래는 최근 2년간 월 평균 20건 남짓이었는데 지난해 말 100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 이후엔 땅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매물은 아예 씨가 말랐다는 게 현지 부동산의 얘기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LH 사태 터지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물건이 없어지고 하니까요. 관심이 많아졌더라고요. 도시에 대해서. 또 다른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하남 감북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재작년 120여 건이던 토지 거래가 지난해 420여 건으로 급증하면서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탔습니다. 수용이 될 때마다 남은 땅들은 이제 희소성 때문에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선형교관 발표하기 전에 끼켜봐야 250선, 지금은 무조건 600선이에요. LH 사태 이후 광명 시흥에 이어 신규 택지 후보지마저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정부가 불만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시가 산정 기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떻게 공시 가격을 계산했는지 이 가격 산정 근거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국민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아파트 공시 가격이 공개되자 소유주들의 이의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전국 평균 19% 인상 속에 세종은 무려 70% 넘게 공시가가 뛰면서 정치권과 지자체로부터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어제 이의 신청 처리 결과와 함께 산정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공시 가격과 주택 특성 자료, 가격 참고 자료, 산정 의견 순으로 제시됐는데 아파트 적정 가격을 얼마로 잡았는지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는 설명만 계속 반복했을 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전용 80제곱미터형 아파트 공시 가격을 정하면서 크기도 작고 3년 더 오래된 아파트와 비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 나열이기 때문에 산정 기준, 배점의 항목들을 이해나 체감이 높도록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개인이 산정하는 게 더 낫겠다는 등의 불만이 폭주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여전히 제멋대로 산정한 근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부는 법에서 정한 대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더 상세한 자료는 주민 분란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여권 대선 후보들의 신경전이 일찌감치 치열합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특히 눈에 띄는데 뒤늦게 뛰어든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의식한 행보란 평가가 많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이 지사 협공에 나섰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사회초년생에게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의 기초자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미래씨앗 구상을 내놨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너무 아프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제시한 첫 정책으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응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과도한 방역의 정치화는 지양해야 한다며 러시아 백신 도입을 주장했던 이 지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이 지사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와 백신 상황을 잘 모른다는 정 전 총리 지적에 이 지사가 직접 반박하자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이 이 지사의 궤변과 오만함이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아직까진 이런 공세에 직접 대응하진 않고 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은 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되는 모레 이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경선이 있었습니다. 울산 출신인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비교적 무난하게 선출됐는데 김신임 원내대표에게 그 의미를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일 같은 형태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면서 김 원내대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결선에서 큰 격차로 승리하셨는데 의원들의 표심은 뭐였다고 보고 계십니까? 1차에서 그 다른 후보가 30표, 제가 34표를 받았는데요. 예. 결선에 들어가서 제가 34표에서 66표가 되어서 32표가 더 불어났죠. 그것을 보면서 총 100표 투표 중에 66%를 받은 건데요. 아마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원내대표를 뽑을 때 확실한 힘을 실어줘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자, 막 이런 뜻이 내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당내 이런 여러 가지 계파 활동을 하지 않고 비교적 좀 계파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우리 당내 통합뿐만 아니라 그 야권 통합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마 잘 주요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분간 이제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으실 거고 조금 전 야권 통합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이나 절차, 시기 같은 것을 너무 그냥 급하게 서둘려 갈 필요가 있겠느냐. 잘못하면 설익은 밥 먹으면 도리어 이게 체하거나 설사가 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잘 익혀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뭐 당장 합당을 위한 합당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 감동이 있는 통합을 하자.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논의도 해야 되고 타이밍도 잘 보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결국 뭐 관건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선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야권 플랫폼을 만들 것인지 여기에 있을 텐데 이 핵심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만나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언제든지 뭐 필요하면 만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당장 제가 해야 될 그 주된 역할은 우리 당의 지도부를 확립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고요. 예. 또 한편 동시에 투트랙으로 또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주요 인물들하고 만나는 것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원내 문제 좀 여쭤보죠. 민주당이 박광원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내정을 한 상태인데 법사위원장 반드시 돌려받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보관은 있습니까? 여야 협치로서 대화 타협을 하는 국회의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접근해 오리라고 기대하지만 만약 그 기대를 무시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독선을 부리겠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을 믿고 봉쇄를 풀고 대규모 종교 집회도 허가했는데 여기서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압사 사고로 최소 44명이 숨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에 모자를 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음악에 맞춰 한꺼번에 춤을 추자 행사장 전체가 들썩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축제 라그바오메르를 즐기려고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인파에 밀리고 밀리던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넘어지면서 압사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44명이 숨졌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אני רואה פה עשרות פצועים שמתהלכים מדממים, אני רואה פה ילדים, אני רואה פה מבוגרים, המראות מאוד קשים. 응급구조대와 이송을 위한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걸로 보입니다. 축제는 집단 면역에 근접한 이스라엘 정부가 봉쇄령을 해제한 뒤 허가해준 첫 대규모 종교 집회였습니다. 당국은 10,000명까지 입장하려고 조건을 달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나눠 타고 10만여 명이 집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에서 최악의 산불이 났었죠. 이 산불로 마을 주민들도 목숨을 잃었는데 한 살인범이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우다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산림을 집어삼킨 마클리 산불. 인근 산불과 합쳐지면서 2달간 1,470제곱킬로미터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5번째로 큰 산불이었습니다. I lost everything of my parents, and I have no relatives. I'm an only child. I have not one picture even of my parents left. 그런데 조사 결과 살인범의 방화가 산불의 시작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빅터 세리테노라는 29살 남성이 한 여성을 불러내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려고 시신을 불태우다 불똥이 산불로 번진 겁니다. 이 산불로 피해 여성 외에 82살과 64살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A lot of folks were affected by it, and obviously now we have 3 people that have perished in this fire.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They have no idea what all of us have been through. We were there for 30 years. You can't help but be angry at him. 세리테노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여성을 살인한 혐의 외에 방화 혐의와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초반 기대를 모았던 19살 신예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아 이의리 선수가 독보적 존재감으로 괴물 신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쓰리볼에 몰린 상황에서 강속구 3개를 스트라이크 존에 꽂으며 삼진을 잡아내는 19살의 패기. 시즌 초반 의리의리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기아의 왼손 투수 이의리입니다. 186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시속 140km대 후반의 묵직한 직구에 프로 입단 후 배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예리한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까지 팔색조 투구로 지난 28일엔 하나 타선을 상대로 탈삼진 10개를 기록. 데뷔 첫 승을 거두며 괴물 신인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다 보면은 이제 알아서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신인 계약금 9억 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키움 장재영은 프로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첫 선발 등판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는 동안 볼넷 5개, 5실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고 구속 154km의 강속구도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위력을 잃었습니다. 롯데의 기대주 김진욱도 10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연착륙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기아 이의리가 독주 중인 신인왕 레이스. 타이거즈는 1985년 이순철 이후 36년 동안 신인왕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민족동요 반달을 쓴 윤거경 선생이 1969년 7월 21일 세종로 구석진 다방에서 TV를 지켜봤습니다.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들 환호했지만 선생만은 쓸쓸했습니다. 달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렸다며 그 자리에서 동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옥토끼들이 떡방아를 찍고 있는 달나라를 찾아갔더래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떡이란 하나도 없고 바위돌 천지. 그 시각
반달 할아버지보다 더 쓸쓸한 남자가 달나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였습니다. 그는 달에 내린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돌아오기까지 궤도를 돌았습니다. 달 뒷면으로 들어간 48분 동안 모든 교신이 끊기자 뼈저린 절대 고독을 써내려갔습니다. 완벽히 혼자다. 오로지 신만이 아는. 아담 이래 가장 고독했던 남자 콜린스가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떠났습니다. 달에서는 조연이었지만 돌아온 뒤 그의 삶은 열정적이고 풍요로웠습니다. 빼어난 문학적 감성과 필치로 우주의 시인 철학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의 저서는 우주 탐사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기록 문학의 백미였습니다. 화성 연구로 학문의 깊이를 더해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고 나사에서 은퇴한 뒤 국무부 차관보와 항공우주박물관장을 지냈습니다. 유족은 그가 삶의 도전적 과제에 늘 품위와 겸손으로 맞섰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영웅 암스트롱은 세상의 시선에 치여 만년에 숨어 살다시피 하다 9년 전 떠났습니다. 올드린은 2인자라는 열등감을 벗지 못한 채 방황하다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삶과 운명이란 등수로 매길 일이 아닌 듯합니다. 당장 우리 곁에는 이런 중반의 빛을 발하는 윤여정 씨가 있죠. 그는 너무 1등 최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 최중이 돼 같이 살자고 합니다. 이혜인 수녀는 한데 어우러져야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 안개꽃을 노래했습니다.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 자신을 초대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미안해할까 봐 신도들의 식사 초대조차도 응하지 않았다는 정진석 추기경의 청빈한 삶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이 온통 잘났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정글이 되어버린 세상이 서글퍼지기도 하고요. 품격, 겸손, 온유, 열정, 끈기, 진심.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듯한 이런 삶의 덕목들을 그래도 가끔씩은 깨우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4월이 내내 쓸쓸하진 않았습니다. 4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삶이란 이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주 서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비구름대가 이동하고 있는데요. 밤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강수량은 남부와 강원 지역에 최고 40에서 60, 충청과 수도권 지역은 최고 20mm가 되겠는데요. 주말 동안 우산을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특보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거셀 것으로 보여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흐리다 보니 일요일까지는 꽤 쌀쌀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도톰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주 초중반쯤에는 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마지막 날 금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